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화요일의 고정 코너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예. 오늘이 1월 16일인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소식이 아직도 안 들리고 있어요. 예.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건지 어쩐 건지. 지금 마지막 기자회견이 2년 전 8월이거든요. 취임 100일이었을 때. 그렇죠.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있고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직 공식 확정은 아닌데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전원으로 다각도로 검토했지만은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지금 결론을 내렸다. 다른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방안을 도대체 기자회견에 대체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을 하는 건 요건데 기자회견이 아닌 그럼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이냐. 또 네. 본인이 얘기 나와가지고 또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더 이상 딱히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걸 알고 싶은 예. 거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무슨 뭐 대단히 악의적이고 무슨 뭐 곤란하게 뭐 대통령 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기자들 중에서는 좌파도 있을 수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고 중도파도 있을 수 있고 언론사도 스탠스가 있지만은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냥 답변을 하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피하겠다라고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도 나왔다고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 있는 좀 해명과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거는 대통령의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바뀐 것 같다는 말도 했어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9번 뭐 행사를 다녔는데 윤석열의 윤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주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차별화죠. 차별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워낙에 좋지 않고 소위 말해서 이제 35대 60 요 큰 긍정부정 요게 한 지금 1년 넘게 그 박스권에서 지금 변동이 없는 상황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 인기로 이번 총선을 돌파해 보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여권 내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비호감인 사람들은 안 보이는 전략.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도 안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안 보이고 필요한 얘기만 하고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개인적인 인기가 많은 것도 뭐 저는 뭐 충분히 수긍을 하고 네. 뭐 알겠는데 그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다들 뭐 답변을 안 했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이 정권 심판론이 조금 사그라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이제 많이 꼽히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인데 뭐 이거 말고도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다들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외면을 하면은 이게 사그라들겠지. 뭐 다른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쏟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수사는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답변을 안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기자회견을 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하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까지 좀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검토까지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하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저는 얘기를 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검토를 했는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안 할 거야라고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조금 이를테면은 정말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자회견에서 그거를 밝히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대변인이 나오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구하고 그동안에
중에 조금 양해도 구하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좀 누그러질 거래요. 이런 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화난 국민들의 감정이 좀 오히려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고 아직 국회 재표결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요 스탠스대로 간다면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이런 거 저런 거를 봐도 어쨌든 60, 70이 부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뭐 제가 말하잖아요. 또 물어본다고 기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예. 계속 이제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그리고 이준석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배우자법도 발의하겠다라고 하고 그럼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최은순 씨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인데 왜 그때 기소 안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2022년 12월 자료라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말. 재작년 말 2022년이니까. 재작년 말.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뭐 이래저래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정면 돌파해야 된다. 뭐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예. 대통령이 기자회견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 했었는데 선별된 국민들한테 국정 운영 방식을 이제 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발언들이 지금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규제 완화, 뭐 재건축 관련 발언,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금투세 폐지 등등등. 요 지금 민생 토론회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뭐 민생 토론회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자회견도 하고 민생 토론회도 하면 좋잖아요. 민생 토론회에서 뭐 밝힐 거 밝히면 되는 건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그 김혜영 앵커도 말씀하셨지만은 소는 누가 키우지 그러면은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다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당정은 지금 당정에서 얘기 나온 거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했거든요. 최대 150만 원이지만 만약에 40만 명 곱하기 150만 명이면요. 액수가 커져요. 이거 6천억 원 같아요. 6천억 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건 돈은 어디서 나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맨날 얘기했지만은 지금 세수가 59조 원이 펑크가 났습니다. 지금 작년에 기재부에서 밝힌 거예요. 물론 최종 결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대충 비슷하게 날 겁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난 적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한 10조 원 정도 났을 때 나라가 뒤집혔고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그때 팬데믹 때 12조 원 세수 펑크 났을 때 그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하고 비교도 안 할 정도로 이 정도가 났는데 천하태평이에요. 근데 또 이런 정책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면 금융투자세 폐지한다라는 건데 금융투자세를 폐지를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아직 이거 시행도 안 한 법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50억으로 좀 상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로 거치는 게 대충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펑크나고 이거저거 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하면 좋죠. 그러면 근데 어디서 걷냐고요 돈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이 지금 펑크가 났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정부가 해결을 했냐면은 지방에 그러니까 지자체 교부금을 줘야 되는 거가 있어요. 지자체가 정부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 교부금을 수십조 원을 안 줘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634조 원인가 이 정도를 정부가 쓰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법을 지켜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국회가. 그것조차 안 써가면서 근데 왜냐하면 정부의 그 입장은 뭐냐면은 59조 원이 펑크가 났으니까 우리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네.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국회를 통과한 그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출을 해야 되고 정부가 만약에 이거를 지출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수가 위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는 써야지 이게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기재부나 여기에서 국회에서 이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금액이잖아요. 예. 근데 막 30조 40조 원을 교부금을 지방에 안 줘버리면은 그 정도로 그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수출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있지만은 최근에 수출을 조금 회복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부가 돈을 안 풀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입니다. 나는 건전재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건전재정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죽고 그러면 또 세금이 더한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최소한 법은 지켜라. 그래서 일부 지자체가 지금 중앙정부 상대로 지금 좀 소송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물론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상징적으로 중앙정부가 맘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말이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 결과도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잘못된 지금 경제 정책을 지금 펼고 있고 이게 총선만 오늘만 살고 죽는 것처럼 지금 총선 앞두고 너무 많이 퍼준다. 예. 오죽하면 민생 토론인데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세액공제 반도체 관련 그걸 연장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세액공제가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는 거짓 선동이다. 세액공제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 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봐. 이게 일몰제로 있는 거를 연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수십조 원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거는 근데 그리고 어쨌든 야당하고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예. 이게 금액 조정이 있었지만은 민주당도 승인을 한 거잖아요. 다만 이거를 이제 대기업 퍼주기라는 이야기는 거짓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이게 대통령이 쓰는 게 맞는 것인가? 이를테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비판하는 것도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네.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대기업한테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트럼프 같은 화법이에요. 나를 반대를 하면은 다 가짜 뉴스고 다 거짓 선동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차분하게 이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게 조금 분열의 정치고 윤석열 대통령 요즘 화법은 네. 갈라치기다.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리고 안보 상황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요즘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북한 헌법에 이제 명기하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네, 윤 대통령이 북한 당국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국과 관계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남북 양측에서 나오는 말이 둘 다 점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말폭탄만 주고받는 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러니까 뭐 저도 고민이 많겠지만은 당국자들도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뭐 북한 정권이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조금 문제 많죠. 맨날 핵 개발하고 뭐 미사일 쏘고 ICBM 쏘고 주변 국가 도발하고 맨날 뭐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일단 3대 세습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 그렇죠. 문제가 없다라고 누가 말을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은 평론가고 뭐 이렇게 저널리스트는 그냥 비판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당국자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단순히 비판만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모로 한반도에 둘러싼 이런 안보 위기가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언제 국지전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뭐 말싸움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거는 별로다. 그러니까 저쪽이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하는 것도 별로고 만약에 필요로 하다라면은 예를 들면은 뭐 국방부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통일부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 그거 하나가 있고 물밑에서는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노력이 있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의문인데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가 어떤 정권도 적대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그러다도 뒤로는 그러니까 뒤로 무슨 뭐 야합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 긴장을 해소하려는 어떤 대화의 끈 채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거가 공개적이진 않더라도 시그널이 왔어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어느 정도 그런 노력이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외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주요 국가들을 통해서 그런 시그널들이 가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너무 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거가 만에 하나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그 사태라는 게 뭐 전면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타격을 보는 거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에서 증시가 출렁일 수 있고요. 우리가 북한이 이뻐가지고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일단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이런 공세적인 태도가 총선용 아니냐. 보수 신문들은 이런 지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북한의 이런 것들이 더 잘 먹히고 더 잘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도. 근데 다만 이게 무슨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뭐 그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남북 정세가 한국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없고 여기하고는 더 이상 뭐 진전될 일이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좀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중러와 한미일의 이런 대립 구도가 좀 격화되고 게다가 대만 이제 민진당 뭐 이제 그 결과까지 본다라면은 지금 굉장히 좀 화약고처럼 이 동아시아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환경 부담금이나 뭐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요거 어떤 얘기인지 짚어주세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부담금이란 게 뭔가요? 이게 다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부담금이란 건 뭐냐면은 뭔가의 이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뭔가를 혜택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부담금을 없애면 어떻게 되죠? 이게 좋아할 일인가요? 이거 세금으로 메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에게 이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아니라 다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감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당이 그럼 세금은 더 거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는 세금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하면 수익자가 부담을 내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대중교통을 완전히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세금으로 다 전액으로 하는 나라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보조금을 좀 주더라도 그 적자가 나는 부분은 보조금을 주더라도 개인이 버스 타면은 지하철 타면 돈을 내는 게 이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럼 소는 누가 키우지? 이것까지 만약에 다 깎고 다 세금으로, 물론 이게 지금 당장 검토라고 하니까 이게 당장 다 없애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예. 이것도 저는 총선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여러모로 지금 정부 여당, 그러니까 여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마치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물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부담금을 없애면 야, 내 부담이 줄었다라가 아니라 내 세금이 더 나가는 당장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될 수도 네, 있는. 더 많은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 방식은 저는 정말,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끝으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50명 감축하는 방안을 다음 이제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이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도 작년에 얘기했었고 혁신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뭐 명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논평을 했는데 저는 그게 가장 그거예요. 자, 50명 줄이는 게 혁신이면은 100명을 줄이겠다고 한 안철수는 진짜 혁신이고 100명만 남기겠다고 한 허경영이 최고의 혁신가다. 300명 중에 200명 없애겠다고 그래요. 100명만 남기겠다 해서 허경영이. 진짜 이렇게 되면 소는 누가 키우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 주요 국가에서 뒤에서 두 번째 정도 아니면 세 번째 정도예요. 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제치고는 굉장히 국회의원 수가 적은 거 하나. 또 하나는 오히려 특권이 많습니다. 숫자가 많으면은 오히려 이 개개인의 특권이나 권한이 줄어드는 거고, 지금 100명으로 줄이면요, 그 100명이 얼마나 대단한 권한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 오히려 지금 세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를 총액을 동결을 하는 대신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세비는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동결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한 30명에서 50명, 많으면 100명 정도 늘려서 개개인의 권한을 좀 줄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거의 모든 정치학자들의 얘기예요.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특권을 줄여라. 특권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도 지금 너무 많다라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의원님들은 보좌관이 많다라고 생각 안 하지만은 9명씩이나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에 의원 그 보좌관을 한 명씩만 줄여라. 그 대신에 나머지 늘린 그만큼을 저쪽 새로 신설된 의원들한테 보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정치 혐오에 기대서 포퓰리즘 하지 말고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허경영보다 좀 나은 정치를 하십시오, 제발. 예.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